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관장님도 나와 계시고 많은 관계자분 계신데 제가 한 30분 정도 AI와 사회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도서관 하면은 AI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AI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의 긍정적 효과 우리 삶의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건 AI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항들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부분에 AI가 교육에 미치는 효과 또는 AI가 도서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몇 가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그 특별 강연 체제로 녹화를 해서 하는 때문에 제가 직접 청중분들을 접하지 못하고 질문을 못 받습니다만은 혹시 제 발표하는 도중에 또는 발표를 들으신 도중에 의문점이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관계자분께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을 하다가 조금 주춤해졌지만은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세계 패권을 가지고 큰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퍼지고 또 새로운 갈등이 탄생하고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다급한 것은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고 큰 문제는 세계 패권 경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회는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AI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겠지만은 AI란 인공지능이야말로 이러한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인 기폭제로에서의 그 잠재력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문명이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농업 위주로 이제 문명 사회가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상업 위주로 그 다음에 전쟁을 누가 이기는가 하는 패권 이 탄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 주도 세력이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이런 사회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전에는 이것이 농업이다, 전쟁이다, 군주제도다 하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개념과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데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갑자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문명의 변화, 문명의 부침, 문명의 어떤 성장과 퇴세, 쇠퇴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4차 산업혁명이 모두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이것이 전 세계를 사회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에서 특히 뭐 전기라든가 전기의 발명이라든가 전화, 뭐 인터넷, 방송, 뭐 디지털,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생활을 바꾸고 사회 변화를 주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21세기가 들어서 크게 바뀐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과학기술 주도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 기폭제가 되는 그 과학기술의 아이템이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바뀌고 있죠. 지금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니까. 그중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 변화의 동력을 보면서 이 사회 변화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행동 패턴, 새로운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문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그 문명의 변화의 기폭제라든가 진행 과정, 변화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기술로 해서 어떤 발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산업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뭐 직업의 여러 가지 그 일자리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변화를 이뤄내서 큰 사회 변화를 유도했다고 보면은 차례차례 질서 있게 이것이 진행되었다고 보면은 코로나에 의한 전염병에 의한 일종의 자연재해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닥치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견하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제일 큰 특징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미국에서 큰 과학기술을 발명을 하면은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중국에서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실용적인 발명이나 기능의 개선, 뭐 원가의 절감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판매는 전 세계에 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뭐 동남아라든가 남아프리카에서 생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해서 즉 국제 분업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가 그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서 전부 다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의 움직임, 재화의 움직임, 뭐 여행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글로벌제이션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국제 분업도 쇠퇴하고 각자 도생을 하고 산업도 재편이 되고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지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또 각 나라 내에서도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빈곤층은 빈곤층대로 지금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아주 고민하고 더구나 이제 어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진 그런 것이 현재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어떤 여기서 그 큰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이제 직업군이라든가 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한 사회 대책이 절실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인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잘 극복하는데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제 말씀의 이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즉 AI라는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문제 또는 코로나 같은 재해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AI는 값싸게 맞춤형 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AI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빠른 컴퓨터와 네트워크와 이제 메모리를 사용해서 개인별로 생긴 문제들을 값싸게 순식간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내고 있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면은 굉장히 이러한 문명, 새로운 문명 또는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제 글로벌제이션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코스트를 절감하지만은 환경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이제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가져왔는데 비해서 AI는 굉장히 코스트를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방법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걸 다 심어봐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AI를 사용하면은 이것을 전부 다 실험실에서 가상적으로 소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시간과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하면은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이 가능하고 맞춤형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AI는 한편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AI의 부정적인 측면은 AI가 감시 사회를 완벽한 감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면 인식 이렇게 어디를 들어갈 때 카메라가 딱 보고 당신은 누구야 하고 신분 확인을 하고 통과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는 뭐 어디 CCTV 찍혔을 때 CCTV 찍혔는데 그냥 너는 어디 시간에 어디를 갔지라고 통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신호 위반을 했을 때 이런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벌가금이 온다든가 이러한 패턴 인식, 안면 인식이 완벽해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통제 사회에 살고 있고 인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당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AI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번역, 통역 뭐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완벽한 감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AI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정보, 뉴스, 뭐 무슨 방송 채널 이런 데 언급되는 여러 가지 말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는가, 저 사람이 저 글을 썼는가,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AI를 동원을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음성 합성을 한다거나 안면 합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가짜를 범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AI가 되면은 같은 의견을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더 소통을 쉽게 하는 그러한 소위 챔버라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이러한 챔버들이 많이 생기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소위 방들이 많이 생기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굉장히 편가르기가 심해집니다. 사회 혼란, 편가르기가 일상화되는 사회가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손쉽게 해주는 AI는 사실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서 AI의 소위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AI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AI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AI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 봐야 되겠는데요. AI를 정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AI 무엇인가? 뭐 그냥 사전적으로 AI는 컴퓨터의 기술의 일종으로 인공지능을 모사한 뭐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AI를 영향으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AI를 도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AI를 도입했더니 신약 개발이 30년 걸리던 거를 5년에 할 수 있고 새로운 종자 개발을 10년 걸리던 거를 단 1개월 만에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다, 새로운 그 추천, 영화 추천 같은 것을 옛날에는 전문가 몇 사람에 의존해야 됐는데 이건 굉장히 개인 맞춤형으로 아주 쉽게 몇 초 만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영화와 내가 원하는 뉴스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영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AI의 역사는 어떤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AI는 사실 역사가 뭐 길다면 길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AI 역사 전체는 지금 60년뿐이 안 됩니다. 60년 전에 처음으로 AI란 단어가 뭐 길게 보면 7, 80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엄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AI가 계속 그동안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AI가 희망을 주었다가 그거 안 돼. AI는 역시 안 돼. 그런 소위 AI의 겨울이라는 것을 몇 번을 거치면서 그 AI가 인류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고 거품을 이제 일으켰다가 최근에서야 한 2, 3년 전부터 AI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요인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학적, 통계학적 이론이 최근에야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배경이 되는 학문을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해서 학회지에 발표를 했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것이 그 이론만 갖고는 이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세 가지가 크게 필요했어요. 하나는 이론을 빨리 돌 수 있는 아주 매우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최근에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컴퓨터가 드디어 AI를 실시간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성능까지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올라오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빅데이터라는 것이 최근에 수집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이론이 필요한 실용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디지털 문서라든가 이 도서관과 같은 데서 있는 많은 문헌들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 들어가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라든가 비디오까지도 다 들어가서 방대한 빅데이터가 컴퓨터에 공급이 되어서 기초 이론에서 나온 알고리즘이랑 결합이 되었을 때 AI가 드디어 실용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성공의 요인은 AI 자체로 보면은 그것은 컴퓨터 기술이고 통계학 기술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제3의 도메인에 적용을 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약진, 어떤 성능의 약진, 기능의 약진, 성과의 약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AI를 적용하면은 대단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작물의 병충해가 줄어들거나 이런 약진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 넣으면은 공장의 불량률이 떨어지고 많은 공장의 원가 절감이 일어나고 생산 코스트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응용 분야랑 결합을 함으로써 AI가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하는 얘기가 요즘 각기각층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AI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를 왼쪽에 한 줄, 오른쪽에 한 줄, 제가 이제 12가지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야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주목해야 되는 분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고 있는 분야는 의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료 그러면은 암 진단이라든가 IBM 왓슨 같은 거 들어보셨겠지만은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료 진단에서 AI가 의사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또 수술하는데도 수술 로봇도 AI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통신이라든가 소매는 유통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쿠팡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모든 회사가 모든 메커니즘을 AI로 고객을 관리하고 유통을 관리하고 가격을 매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융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디지털 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맞춤형 대출이라든가 또는 송금이라든가 환전이라든가 또는 투자 이런 것들을 AI 기반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라고 보시면은 사실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죠. 근데 서비스라는 것을 보면은 민간 기업처럼 정부도 개인 맞춤형으로 또는 어떤 커뮤니티나 도시나 지역별로 또는 직업군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빠르게 이제 대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는데, AI가 들어옴으로써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언론이다, 방송이다, 신문이다 이런 것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 분야야말로 AI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진국에서 보통 언급하는 분야이면서 이 분야에 아주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6가지 분야는 한국에서 특히 필요한 AI가 나타나서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를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의도고 국회니까 정치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치를 넣었습니다만은 어떻게 AI가 정치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평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에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육 역량을 올리는 그러한 것이 반강제적으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효과는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것을 실현시키거나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이 걸렸을 텐데 단 몇 개월 만에 이것이 전국에 모든 교과 과정에 도입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특히 교육 플랫폼이라든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AI와 교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업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200~300만 명뿐이 안 되지만은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면에서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옛날 방법으로 재배하고 옛날 방법으로 유통하고 옛날 방법으로 작물을 키우면은 사실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죠. 근데 AI를 도입함으로써 종자 개량도 하고 뭐 여기에 에너지,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을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잘 혁신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적은 돈을 들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곡물을 제때 제 시간에 맞추어내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도 나와서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AI 기반으로 다 발명이 되었고 공장이 운영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뭐 교통은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도시의 뭐 신호 관리라든가 자동차 관리라든가 또는 뭐 교통에 관련된 보험 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AI가 들어가면은 아무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미 잘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도시의 관리, 스마트 도시라는 건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발달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인천의 송도라든가 신도시라는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도시로 구축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한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을 하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좋게 하면서 이제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최고인데 이것을 좀 더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쪽 오른쪽 칼럼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공장이야말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주도한 그러한 환경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제조업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후진국으로 빠져나가고 독일의 생산성이 낙후를 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즉 공장이야말로 AI나 알고리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들어가면 가장 빨리 바뀌고 쉽게 바뀔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 제조 강국입니다. 지금 뭐 4등도 하다가 5등도 하다가 그러고 어느 도시를 가봐도 주변에 다 공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이 있는 공장들을 AI를 도입을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면은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이렇게 좋은 점, 여러 가지 분야의 혁신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로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AI가 등장함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될 큰 심각한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AI의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감시 사회를 됐다. 가짜 뉴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면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어느 개인의 의견을 또는 의사를 왜곡시키고 바꾸고 세뇌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AI에 결합을 했을 때 그러한 시도가 AI를 동원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AI의 나쁜 점이 이제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즉 개인 데이터를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 데이터라는 것은 나는 누구이고 이름은 뭐고 주소가 뭐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소비를 했고 어느 장소를 이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뭐 나의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신용 데이터 이런 모든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즉 나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 수천 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나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자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주소가 어디냐, 전화번호가 뭐냐 하는 1, 2시까지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수천 가지의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 남에게 노출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저를 조정할 수도 있고, 저를 또는 의견을 제가 그런 의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이런 의견을 가진 것처럼 왜곡해서 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는 무엇을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떻게 누가 접근을 하는 걸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AI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개인 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이 개인 데이터를 감시에 활용을 하고, 중국은 개인 데이터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개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서 유럽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GDPR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위반하면은 큰 이제 그 벌과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올해 1월인가요? 최근에서야 개인 데이터가 중요해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허용을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아주 어렵게 몇 년을 끌다가 개정을 했죠. 미국은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 내지는 뭐 회사나 사용한 사람이 거의 망한다, 이런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말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군데 전부 다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고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거나 혁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나 개인 데이터가 보호는 해야 되지만은 활용을 하면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가 하는 소위 가이드라인 금을 잘 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사항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데이터 3법의 개정 사항이 되겠는데, 그 핵심 사항은 여기 박스에 있듯이 가명 정보를 허용한 데 있습니다. 개인 정보 그러면 노출되면 안 되는 내가 보호하고 싶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정보의 세트인데, 이것이 누구 정보인지 모르게 하고 이렇게 약간 바꾸어 가지고 노출을 했을 때 그것을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거기다 약간의 프로세스를 가하면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노력을 해야 알아낼 수 있는 것을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데이터 3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익명 정보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명 정보는 나타나 있는 아주 이것을 확 바꿨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들여다봐도 이것이 누구의 정보인지를 도대체 파낼 수가 없는 것이 익명 정보여서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없는,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명 정보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큰 통계적 의미, 산업적 의미 또는 기업적 의미가 부여되어서 앞으로 활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영어로 디바이드라고 그럽니다.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사회 변화,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이 양극화의 지표를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가? 20%입니다. 1%가 아니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쭉 좋아지고 있다가 한 6, 7년 전부터 여기서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6배, 7배, 8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성장 사다리에 있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성장 사다리도 자꾸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분노해서 막 뭐 시위도 하지만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통제가 안 되고 사회가
순조롭게 통제 가능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가져오는 가장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실존하는 인물처럼 아주 그럴듯한 얼굴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 이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죠.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건데 이런 걸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AI는 사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도 만들고 가짜 뉴스는 아주 전부나 많이 만듭니다. 가짜 논문도 만들고 가짜 책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뿌리고 재미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의 의견을 바꾸게 하는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에 의한 광고를 특히 정치적으로 기업적으로 뭐 PPL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21세기에는 내가 가진 의견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세 가지 그림은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는가를 폭로한 그러한 넷플릭스의 비디오, 그다음에 유튜브의 강연, 그다음에 그 책, 베스트셀러인 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는 AI가 가장 심각한 문제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 3, 4년 전에 세계적인 이제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부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AI 때문에 얼마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한번 조사를 해봐라.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2030년 그때 한 14, 15년 뒤였지만 203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하는 일자리의 총 노동 시간은 지금보다 반으로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그럼 일자리가 반으로 준다. 지금 일자리가 예를 들면 2천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1,000만 개로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반으로 줄었지만 일주일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또 내가 뭐 20, 30% 줄이면은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 심화가 고용 변화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위 상쇄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로봇세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등등 의견들이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AI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인공지능, 즉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적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봤을 때 사람과 같은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 과연 기계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쪽에서 전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궤도를 따라서. 이제 저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스틱을 갖고 서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은 이 전차는 직진을 해서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5명의 근로자들을 치워 죽일 겁니다. 사망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스틱을 딱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궤도를 밑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이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걸 움직이겠느냐, 어떻게 하겠는가가 트롤리라는 딜레마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으로 보면은 움직여서 이제 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저는 이 사람을 살인한 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쪽으로 갈 텐데 내가 일부러 액션을 취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5명의 목숨값이 한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크냐 작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되는데 저기에 내 사람이 안 서 있고 저기에 AI가 서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AI는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가 AI가 과연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는 대표적인 그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적 가치를 준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이든 또는 그 무슨 문명이든 이런 것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나타났을 때
뭐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 윤리는 어떻게 되는가,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를 해서 AI를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이것을 상품화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점은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사회적 영향 평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AI가 대상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대체 장기, 그러니까 뭐 인공관절이라든가 뭐 인공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겠다. 이것을 산업으로 하겠다. 그럴 때도 사회적 영향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저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체 장기를 만들어서 보급했을 때 과연 대체 장기를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걸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보험비는 누가 되는 것인가? 이거 비싸서 만약에 민영화를 했다 그러면은 부자들만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공관절을 못 끼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밀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그 식물로 만든 고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해마다 몇 개씩 골라가지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 산업화를 통제해야 되는가 또는 규제해야 되는가 아니면 장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AI에서 윤리와 도덕, 법, 규제를 빼놓고는 AI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과 A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 밀접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고 또 실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대학은 아주 옛날에 생긴 모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어떤 특정한 위치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전임 교원들을 뽑아서 그 교과목을 커리큘럼을 탁 만든 다음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졸업장을 주는 그 연도에 딱 3년 뭐 4년 이런 기한을 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도 시험을 보고 졸업도 사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이 따라서 소위 상아탑이다 또는 교육기관이 큰 벽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더 이상 교육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계속적인 의문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교육 혁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단숨에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즉 교실에서 캠퍼스에서 교원이 직접 강의를 하는 그리고 평가를 하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이수를 하면은 졸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굉장히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또나 그 개인 피교육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바꾸어주는 그러한 적응형 교육이 또 디지털 중심의 교육이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걸로 순식간에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육계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AI, 즉 디지털 기반의 AI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의 교육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나아갈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부조리와 예를 들어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마법의 어떤 솔루션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AI를 가르친다 그러면 뭘 가르칠 것인가?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협의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대학의 AI 교육에 많은 관심이 계시겠지만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로 이 내용은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면은 대학이 입학생을 보고 들어가서 일정한 학기를 이수를 하고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따고 평점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또 뭐 석박사인 경우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는 이러한 체제, 캠퍼스에 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다니셨고 졸업을 했고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하면 무슨 장점이 첫째로 있는가 하면은 학생 수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뭐 예산도 들고 교원 뭐 그 월급도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학과의 이 전공은 1년에 학과의 정원이 100명이다. 그럼 딱 100명짜리 교실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직원과 뭐 조교와 교수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기숙사도 거기에 따라 짓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교수들도 필요 없고 기숙사도 필요 없고 교원도 한 번 강의를 하면 디지털로 막 이렇게 복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학생 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 등록금을 싼 등록금을 내니까 학교는 또 수입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 텍이라는 미국의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석사를 몇 년 해봤더니 학생 수는 얼마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것이 거의 10배로 폭증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온라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통신회사와 협력을 해서 실현을 했는데 이 조지아 텍이 혼자 하면 아까우니까 이걸 같이 하자고 미국의 많은 대학들을 지금 소위 동참을 시켜서 어떤 컨소시엄 같은 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것을 소위 교육에서 제5의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빨리 퍼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온라인으로만 교육하는 아주 엘리트 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미국의 캣 그레주에이트 인스티튜트이 만든 4년제 대학원 프로그램인데 캠퍼스가 없어요. 학생을 뽑으면은 1년에 60명뿐이 안 뽑지만 얘네들은 전 세계 7개 도시를 다니면서 한 학기씩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면 기숙사 같은 건물에서 자라 그러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수업도 듣고 뭐 팀 플레이도 합니다. 거기에 서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학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온라인 교육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강하고 수업 내용도 다양화되고 큰 효과가 있어서 아주 졸업생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본딴 이것을 좀 더 대형화하고 대규모하는 것이 점점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학이나 기업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 협의회에 왔으니까 도서관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얘기 중에서도 지금 AI에 관련된 말씀만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장소는 국회 도서관입니다만은 뭐 국회 도서관, 뭐 국립 중앙 도서관, 뭐 여러 가지 공공 도서관도 있지만 대학 도서관이 가장 저한테는 익숙한 조직이어서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옛날과 다르죠. 여기 있는 대학 도서관의 사진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림인데 이게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무슨 놀이터인지 무슨 창작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 하도 4.0, 4차 산업혁명, 4자가 유행이어서 저도 다시 보려고 해봤는데 도서관이 1.0, 아주 옛날이죠. 여기 트리니티 칼리지 라이브러리인데 도서나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사람이 오면은 대출을 해주고 다 본 책은 반납을 하고 그걸 다시 소장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중심인 것이 옛날 중세시대 때 있던 도서관의 이제 역사라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컴퓨터가 이제 보급화되고 PC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자 그 카탈로그가 있어서 전자 도서관으로 이제 도서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이제 책을 그 검색을 할 수 있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의 서비스인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참 그 온라인 카탈로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저널도 있고 또는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또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영상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각종 미디어 정보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모아놓고 대출을 해준다 하는 서비스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사서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셔서 연구자들이 가서 뭐 이러한 고민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두 대로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4.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서관 플러스 미래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은 4.0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를 뭐 이거는 제가 도서관 있는 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나온 그런 결론이 아니고 제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관찰한 바에 의해서 적은 몇 가지 생각이고 또는 레코멘데이션이 그렇게 되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자로서 제가 그 연구자로서 수십 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연구자가 가장 필요한 게 연구용 데이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디지털 댐을 만든다, 뭐 뉴딜을 한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데이터 또는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도서관에서 책이나 자료, 논문만 줄 게 아니라 내가 실험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그거를 빌려준다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면 그 대학이라든가 그 기관의 역량, 연구자의 역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시도하는 데도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통신회사에 들어간다거나 뭐 또는 무슨 그 아마존에 가서 쇼핑을 한다 또는 넷플릭스에 가서 영화를 감상한다 그러면 거기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수집을 합니다. 내가 어떤 키스트로크를 하고 언제 어떤 요금을 내고 무슨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했고 누구한테 추천을 했고 모든 걸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행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지금은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접속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수집을 하고 또는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도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검색을 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다면은 훨씬 나은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알맞는 사업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사용자에게 주는 단방향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빅데이터 수집 이용자 데이터 수집에서 볼 수 있듯이 또는 데이터셋도 제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의 채널이 좀 더 강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내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선호하는 어떤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에서 수입한 데이터도 도서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리고 그러면 다양한 양쌍방향 소통 채널이 생겨서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픈 액세스가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작년에 그인가요 순천대학교에서 전국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뭐 이런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한 대부분의 도서관 그 전문가들, 도서관 그 주로 뭐 관장님 거기에 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셨는데 대부분이 저한테 이 오픈 액세스 질문을 하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한때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저한테 이런 의견을 말을 해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오픈 액세스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예산 집행이 좀 더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오픈 액세스가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뭐 이저널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국공립 도서관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여건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서관 4.0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서관 4.0에서 그래서 오픈 액세스가 큰
아이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대부분 이제 뭐 회원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돈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도서관이 좀 더 고급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은 유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책을 빌려주거나 자료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세트를 확보를 한다거나 어떤 요구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다 모아갖고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사용자한테 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유료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원 등급과 다양한 유료 서비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이, 그렇지만 전문적인 사용자한테는 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대개 AI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4.0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일부 앱을 깔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 읽어주는 서비스, 요즘 오디오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일반 책은 안 읽어주죠. 오디오북이 나온 것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책을 찍거나 어느 자료를 찍어서 나 이거 누워서 그냥 듣고 싶어, 그러면 쫙 읽어주는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좋겠죠. 저처럼 조금씩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화면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읽어주는 서비스가 점점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있는 건데 서머라이제이션, 요약 서비스입니다. 요약 서비스야말로 AI가 무지무지하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3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고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이 300페이지짜리 책을 내가 요구한 대로 10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줘. 10페이지로 줄여줘. 뭐 이러이러한 점은 빼먹지 않되 30페이지로 해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서비스가 고객 맞춤형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건 AI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제 놓쳤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다시 보기를 해서 똑같이 45분을 쭉 보십니다. 그런데 나 45분 시간이 없어. 5분 만에 보고 싶어. 그럴 때 5분짜리로 줄여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잘 안 하더라고요. 5분짜리 또는 나는 시간이 15분 있으니까 45분은 아니지만은 15분만 보여줘. 그런데 15분 내에 유명한 대사라든가 유명한 장면은 다 포함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서머라이제이션,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뭐 저널 같은 것도 큰 이제 40페이지짜리, 50페이지짜리 그 저널이 그 아티클이 있으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2페이지로 요약해줘. 그 사람이 만든 요약은 썸머리는 반 페이지니까 너무 이제 축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이야말로 AI가 도서관 서비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AI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만큼 아직 수준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프로토타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용자 안내를 챗봇으로 한다거나 자료를 인덱싱을 자동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 비슷한 자료 찾아주기는 이미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넷플릭스 가서 영화를 보겠다 그러면 하나를 찍으면은 비슷한 거 쫙 나오죠. 추천하고 그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AI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 AI 기반 도서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대개 제목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주 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뭐냐 그러면은 도서관에 있는 그 AI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고 다 이해하고 내가 무슨 요구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나에게 알맞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제목, 인덱스나 요약을 넘어서 내용 전체를 접근하고 분석하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재정돈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니면 나는 주어진 내가 검색을 했더니 500가지가 딱 나왔다. 내가 어떻게 500가지 다 읽고 그걸 요약을 하겠습니까? AI 뭐 해달라는 거죠.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해주는 소위 시멘틱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러한 초보적인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미 생겼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개발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협의회에서 이러한 검색 또는 요약 또는 이러한 서비스
뭐 어워드를 만들어 갖고는 컨테스트를 하면은 1등하는 회사에게 뭐 1억을 주겠다든가 구매를 해주겠다든가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시켜가지고 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에 있는 컨텐츠를 잘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는데 요약해줘. 시합을 매겨가지고 1, 2, 3등을 상을 주는 거죠. 아마 이런 걸 한 10년쯤 반복하면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받아갖고 관리하는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척하고 혁신하고 나간 대로 더 공헌해 주시면은 더 이 AI 기반 도서관이 사용자에게 좀 더 프렌들리하고 의미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은 앞으로 모바일, 소셜, 자료를 가공하고 창작하는 데 있다. 제가 말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공간도 개방하는 이러한 이제 시민적, 친환경적 이러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